자, 다시 말하면 이 지식, 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될 때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핵심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물 그 자체, 사물 그 자체에 관한 학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요소들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그 관계들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그 지식을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은 항상 요소 그 자체와 요소들 사이의 관계성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생각해 본다면 별 그 자체에 대해서, 별의 생성과 사멸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별과 그 밀물썰물과의, 혹은 달과 밀물썰물과의 관계, 별의 운동과 계절의 변화, 혹은 지상의 인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것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결국은 천문학이죠. 그렇게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 그 구원과의 관계성, 이것에 대한 이해도 역시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원적으로 이 학문적 지식, 사이언스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대상 속에 있는 이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성을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 속에는 학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수용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은 학은 성립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의학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의학이 나한테는 하나의 진정한 학문으로 내가 그 속에 이해가 되고 한다면 내가 의학자지요, 그죠?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이해라든가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어떤 환자가 어느 부분이 아프다, 어느 부분이 염증을 일으켰다 할 때에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건 염증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이것이 어떤 종류의 염증이며 어떤 종류의 치료를 요하는 어떤 박테리아, 어떤 세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몰라요. 가끔 사진이나 TV에서 병원군이 뭐 현미경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게 화면에 나와도 솔직히 우리 그게 뭔지를 모르죠. 아는 사람만 딱 보고 알죠.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수용 능력 자체가 없다면 그 학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이 여기 있으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무나 펼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 정보를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수용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신학적 지식이 나의 것이 되어 가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신학교에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의 행위가 완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해의 행위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중적 수용 능력이, 이 두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떤 물건, 본질,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각이라고 하는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생각, 사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의식 속에 투영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인식한다, 생각한다, 지각해서 어떤 것이 여기 있구나라고 아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공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가 가능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두 개의 요소 사이가, 두 개의 사이에 어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가를 관찰하고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관찰할 수가 없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how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은 할 수가 있겠죠. 공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상은 공상이라고 하지 이해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facultas intelligendi, 그러니까 이게 faculty라고, 대학 학부도 faculty라고 하는데, 인간 지성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faculty라고 하는데, intelligence, of intelligence, 지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지각과 받아들인 것에 대한 파악, 이해, 지각과 이해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지각은 나에게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있다 없다를 알려주고, 생각은 이 요소의 관계성을 나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했을 때 나는 무엇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26쪽으로 일단 건너가 봅시다. 그 개념 형성의 과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도식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이 도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인상을 받으면 그 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이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로 정의한 다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관념을 형성을 해요. 이 관념을 형성하면 이 관념은 대개 한 문장으로 성립이 됩니다. 가장 압축했을 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쁜 여자 아가씨 앞에 어떤 멋진 총각이 꽃을 들고 딱 가서 무릎을 꿇더니 꽃을 딱 줘. 저게 보인 거죠. 이게 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게 뭔가를 정리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프로포즈. 한 단어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게 단어가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으로는 뭔가 불충분하잖아요. 프로포즈는 뭐다?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거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관념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관념이 형성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죠. 결정이 가능한 겁니다. 뭐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나도 저런 거 받아봤으면 행복하겠구나. 가자 그냥. 우리 괜히 배가 아프다. 이렇게 그냥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자, 처음에 인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단어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관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자, 이 과정 자체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자 앞에 멋지게 생긴 남자가 꽃을 들고 가서 무릎 꿇고 바치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 장면이 딱 있을 때, 자, 여기서 저것은 결혼하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다라고 할 때에 이 관념이 그 동작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 동작만 딱 보여줬어도 그 동작을 딱 보고 저것의 핵심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벌써 그 전부터 저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얼마든지 추리하죠. 근데 이 관념들이 그 동작 속에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에는 그 최초의 그 인상 속에 이게 씨앗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그 씨앗의 의미를 점점점 확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소화를 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은 프로포즈는 뭐다라고 하는 개념을 형성하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은 원래 어디에 들어있던 겁니까? 개념은 그
인상이라고 하는 동작, 다른 사람이 벌린 동작, 그 행동 자체에 그 장면 속에 이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내가 그 개념을 내 사유를 통해서 파악해 들은 거죠. 우선 보았고 저게 뭐냐 하면서 파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은 내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디서 이게 씨 뿌려져서 이게 나온 겁니까? 내 바깥에 있는 그 동작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일치했을 때 사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은 뭐냐 하면, 저거는 꽃을 그냥 갖다 바친 동작에 불과한 거야. 개념은 누가 만들어냈어? 내가 만들어낸 거야, 주관적으로. 저거 돈 달라고 막 이렇게 떼쓰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회의주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지금 저 사람 허리띠를 붙잡고 흔들면서 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회의주의거든요. 이 얘기는 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의 머릿속에 형성된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음속에서 형성된 개념은 어디에서 형성이 된 겁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이건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나만의 것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똑같은 그 동작을 보고서 내가 형성한 개념, 다른 사람이 형성한 개념이 다 다를 수 있고 다 다른 거고, 이것은 같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에서 가장 전통 신학을 형성할 때의 이 개념의 정의는, 이 나의 외부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 내 마음속에 형성된 개념은 이게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나의 개념은 어디서 왔다? 외부로부터 들어왔다. 이것이 발전된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 전통 신학을 얘기하는 객관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전통 신학은, 루터도 마찬가지, 객관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슐레르마흐의 신학을 무슨 신학이라고 얘기하냐면 주관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관주의 신학을 요 지점에서 파악해 본다면 이거죠. 나의 외부 속에 존재하는 사물과 나의 개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객관주의는 내가 형성한 어떤 개념은 그 씨가 나의 외부 속에 있는 사물 속에 저미네이트,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나서 나한테서 이런 개념이란 열매가 맺혀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에서는 개념 그 자체를 우리가 형성할 때에 이 개념이 객관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개념은 저 동작 속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씨앗으로. 그 개념 자체를 놓고 보면 자기 주관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것이 자기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나라고 하는 전혀 별개의 사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머릿속에 나의 개념으로 새롭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끼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객체가 그 동작이 나를 낳지도 않고 내가 저 동작을 낳지도 않았지만 이 속에는 이게 핏줄과 이 신경이 연결된 것처럼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간단히 언급했지만 외부의 그 동작의 그 핵심과 내가 파악한 개념이 일치하게 되는 것을 진리,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책을 봐요. 그죠? 글자를 봐요. 그러면 주관주의자들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그것은 그냥 글자를 읽었다 이거예요. 맞죠? 가나다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마태복음을 형성하고 있는 글자 조합을 이룬 거죠. 뭐 읽은 거예요? 글자예요. 그런데 그 글자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주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성경과 나의 감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관주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속에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동 속에만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가슴 속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읽고 있는, 아무 감동 없이 읽고 있는 걸, 이거 뭐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모아놓은 책을 성경이라고 불렀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런데 객관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은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온 거죠. 그러면 이 내가 받은 감동의 내용과 이 성경이 지금 일치했을 때 나의 감동은 내 가슴속에 다가온, 그래서 개념화된 그 성경은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그 진실된 거고 진리죠. 이 감동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성경이 나의 이 의식 속에 그 감동을 복사시켜 준 거죠. 성경은 여기 있는데 그 글자를 가지고 내가 이 감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만일에 성경이 나한테 준 그 씨앗과 그리고 그 씨앗이 전개된 것과 다른 어떤 감동을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보고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기 박스에 있는 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속에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물이 나한테 임프레션, 인상을 통해서 나의 육신과 영혼 속에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접촉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과거의 경험을 종합해서 하나의 아이디어, 이건 뭐다? 라고 하는 서술 문장으로 관념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과 리액션과 액션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발전된 나 자신의 our 컨셉션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죠. 나의 컨셉션과 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컨셉션을 비판적으로 비교해보고 검토를 해봤을 때 일치하다, 핵심이 일치하다 그러면 참 진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신학화에 있어서 비판적 사유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개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앞으로 좀 나가서 살펴봅시다. 자,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도인 마냥 초연한 자세로 버스가 지나가네. 뭐가 지나가는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버려 두면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쳐도 혹은 어떤 뼈아픈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무엇인가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일까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즉, 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나에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이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인상이 주어졌다고 무조건 개념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그랬을 때 개념이라는 컨셉트라는 말은 라틴어 캡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캡트는 붙잡다예요. 내 곁을 스쳐 지나가고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가고 내 감각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가운데 호기심을 가졌든 어떤 이유가 됐든 필요성이 있었든 그 감각, 그 경험을 붙잡고 이게 뭐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 인식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셉트의 그 번역어가 개념에서 이 개자, 념은 생각념자고 이 개자는 나무를 판판하게 고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판하게 고른다,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복잡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추상화하고 평균화하기 위해서 일단 언어로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충분하게 표현한 것들을 이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이 개념은 단독으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 그러면 반드시 다음 개념, 이 여러 개의 개념들이, 주변 개념들이 따라옵니다. 소외 딱 그러면 벌써 고립 혹은 군중, 군중이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교제를 원활하게 나누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왕따 됐다. 그 다음에 현대,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살아온 컨텍스트에 의해서 반드시 그 주변 개념들이 연결되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다른 개념과 결합을 해서 단순화된 문장이나 문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형성하게 된 관점이라는 것이, 자기 관점이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과학, 특히 서구 학문을 우리가 배울 때의 문제는 우리의 컨텍스트 없이 외국에서 외국인들의 컨텍스트로 형성된 개념군들을 그냥 무조건 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관점에서 보면 무엇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이 학문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교과서를 외국에 가서 수입하다가 강의실에서 가르치고 시험 보고 끝나게 될 때 이 학문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구원 딱 생각하면 예수, 하나님, 삼위일체, 기독교, 또 심지어는 반대 개념, 불교, 허무, 이런 거하고도 또 자꾸 연상지어서 뒤얽혀서 떠올라요. 그러면 무슨 작업이 필요합니까? 바로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의 중심, 우리가 맨 처음 이 강의 서설학에서 엔사이클로피디아가 기준이 처음에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생활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개념 덩어리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그걸 배열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학문의 기초 작업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판단한, 자기가 경험한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명료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명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합하는 작업이 바로 이 개념화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건 선배들이 그러한 작업을 거쳐서 이룩한 체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신학생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이 학점을 신청을 하잖아요. 왜 학점을 신청합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유는 뭡니까? 졸업하려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신학 세계에 접한다라고 생각해서 신학이 뭐냐, 정말로 우리는 어떤 신학을 해야 될 거냐 할 때 사실은 여러분이 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는 여러분은 2000년 역사에서 구축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신학을 여러분에게 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묶어서 제시해 주었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선배들이 이 종교 현상, 구원이라고 하는 현상, 또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 체험들을 집대성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근본 개념들은 무엇이며 거기서 어떻게 명료화했으며 그 명료하게 만든 원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종합을 했는가에 대한 전체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은 비판적으로 이해해가면서 파악해가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에서 예를 든 것처럼 학점상 필요해서라고 한다면 그럴 땐 되게 뭐라 하죠? 신학은 필요 없어. 일단 부응하는 게 장땡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신학을 막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과연 부응이란 무엇인가?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사실 헷갈리기만 해요. 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어디에 있으며 또 자료를 갖다 놓고 보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개념화 작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된 형태는 전문 용어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그 전문 용어 자체가 무지하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서를 보면서 이해가 조금 되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았다, 이런 것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배들 2000년 역사의 그 신학적 정리들을 갖다 놓고, 자, 그럼 부흥이 뭐냐, 목회자로서의 성공이 뭐냐, 그거를 비판적으로 이해해보고,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일부분이라도 책임졌을 때에는 내가 맡은 부분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원리는 뭐며 내가 뭘 준비해야 되며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학문 세계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아까 개념화할 때에 어떤 존재하는 사물이 나한테 인상을 주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를 단어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념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형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문장으로 쓴다고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개념화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개념을 내가 만들었더라도 다른 사람은 뭘로 만나게 되는 겁니까? 언어로 만나게 돼 있어요. 언어로. 그러니까 결국은 학문 연구는 이 실험 과학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 실험 과학도 이 언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실험의 결과를 뭘로 정리합니까? 언어로 정리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부터 만납니까? 언어부터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구 학문은, 그리고 인간의 학문은 결국은 언어가 1차적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학문은, 학문이라고 하는 지적 세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기억, 그 다음에 언어, 그렇죠. 내가 경험하고 정리한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죽기 전에 이거를 문자로 남겨놔야 다른 사람도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으면서 그 다음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학문은 결국 서술로 되어 있고, 이 서술을 통해서 그 학문이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